해부 생리학 온라인 수업이 벌써 4주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으쌰으쌰해서 오늘 배울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열정 어린 청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배울 목표는 근육계와 신경계통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골격계와 근육계는 우리 해부학에 있어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학적인 근육계를 먼저 학습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해부학적인 근육계를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학적인 근육계와 이제 전 시간에 골격계 배웠잖아요. 그 부분 중에서 우리 관절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그 부분과 이제 연결을 해서 배우면은 좀 더 학습 효과가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에 만날 때 오프라인 수업 때 같이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생리학적인 근육계 외에 신경계통을 같이 수업을 할 텐데요. 이거 왜냐하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추후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배울 이제 근수축이 왜 일어나는지 원리를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신경계통과 생리학적인 근육계를 함께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손목에 대해 수업을 했었는데 그 중에 엑스레이 상에 조금 자세히 보이지 않는 뼈들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엑스레이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가운데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좀 더 쉽게 뼈 이름과 그리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제 자세히 볼 수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손등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손등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사진을 보시면 자, 이쪽이 노뼈가 되죠. 노뼈는 레디우스라고도 하고 엄지손가락 쪽에 위치하는 뼈입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에 위치한 이 뼈는 얼라뼈, 그죠? 좌뼈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프록시말 파트에 있는 이 뼈의 이름이 어떻게 됐었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스카포이드 본이라고 배웠고, 그리고 가운데가 루네이트 뼈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자, 여기 간격이 이렇게 크게 나 있죠. 요 뼈와 좌뼈의 요골뼈와 좌뼈의 차이가 크죠. 간격이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뼈는 트라커리움 뼈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위부를 보시면은 어떤가요?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에 있는 이 뼈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서 지금 하나의 뼈처럼 보이는 거고요. 원래 사실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원위부 쪽은 트라페지움이라는 뼈가 첫 번째 엄지손가락에 붙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트라페조이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세 번째가 이게 뭐죠? 캐피테이트라는 뼈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붙어 있는 이 뼈는 하메이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총 7개를 했네요. 자, 하나가 뭐였죠? 하나가 콩알뼈, 조그맣게 피지폼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자, 새끼손가락 이쪽에 근위부 쪽에 투리커리움 쪽이 위에 살짝 걸쳐 있는 뼈라고 배웠죠. 자, 이렇게 해서 손목의 뼈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 우리는 근육계통에 대해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계통을 보시면 세 가지의 근육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뼈대 근육, 그리고 두 번째는 민무늬 근육, 세 번째는 심장 근육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뼈대 근육을 볼까요? 뼈대 근육은 골격근, 스켈레탈 머슬이라고도 부르고, 이는 우리가 골격근 같은 경우는 팔을 구부리고 싶을 때 구부릴 수 있고, 그리고 다리를 구부리고 싶을 때 구부리고,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수의 근육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김새를 보면 줄무늬가 있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뒷장의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뼈대 근육 같은 경우는 자세 유지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아니면 서 있을 때, 뛸 때, 걷거나 이런 자세들을 보면은 이런 골격근이 우리 몸을 지지해주고 움직여주기 때문에 자세를 그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관절의 안정을 시켜주는데 도와줍니다. 관절을 구부릴 때, 자, 양쪽 앞쪽에 있는 근육과 뒤쪽에 있는 근육이 있다면은 앞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이 되고 짧아질 때 뒤쪽에 있는 근육은 느슨하게 근육이 늘어나 줘야지 관절이 구부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을 해준다고 되어 있고, 근육 또한 우리가 추울 때 덜덜덜 떨게 되면은 어때요?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체온이 외부 환경에 비해서 외부 환경이 추울 때 우리 체온은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 역시 근육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무늬 근육을 보겠습니다. 민무늬 근육은 내장, 위장, 기관지, 혈관에 위치해 있는 근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뼈대 근육과 반대로 불수의적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왜죠? 우리가 소화가 잘 돼야 돼 이런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화가 잘 되나요? 또한 우리가 혈액이 좀 천천히 돌아야 돼 이런다고 천천히 도나요?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불수의적 근육이라고 보면 되고, 자, 평혈근 스무스 머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무늬가 없는 비유횡문근이라고 하는데, 횡문근이라는 뜻은 보시면 가로무늬 근육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로 심장 근육을 보겠습니다. 심장 근육은 심근이 카디악 머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줄무늬가 있는 불수의적 근육입니다. 못하네요. 그죠? 불수의적 근육이고, 자, 줄무늬가 있다고 했죠. 뼈대 근육도 줄무늬가 있고 심장 근육도 줄무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무늬 같은 경우는 줄무늬가 없는 근육이죠. 자, 다음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스무스 머슬 같은 경우가 뭐였죠? 민무늬 근육이었죠. 자, 위장 아니면 혈관에 분포되어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어때요? 따로 줄무늬가 없는 것이 보이죠? 그 외 나머지 심장 근육이나 골격근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나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 심근보다 골격근이 어떤가요? 더 촘촘하죠? 그렇죠? 세포 조직이 더 촘촘하게 되어 있고, 심장 근육은 좀 더 약간 느슨한 모습을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근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막은
용어로 파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근막이 뭔가요? 자,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근막이라고 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몸의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근육을 이렇게 랩처럼 싸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짝 올렸을 때 이렇게 싸고 있는 이게 하얀 게 바로 근막입니다. 근막은 물론 탄력성 있게 질기기도 하지만 손가락을 꾹 넣어서 찢으면 잘 찢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방이겠죠? 자, 이 근막 같은 경우는 근육을 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은 빨갛게 된 근육 위에 하얗게 된 근막이 보이죠? 이 근막은 역시 또 건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건이 뭐였죠? 건은 뼈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근육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위해서 또한 건막이 위에서 덮어주고 있습니다. 자, 또 근육 안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보이죠? 이거는 신경과 정맥, 동맥, 혈관이 또 근육 속을 지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 근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팔꿈치를 구부리는 근육을 일명 상완 이두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팔꿈치를 펴는 근육을 상완 삼두근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상완 삼두근을 한번 예를 들어보았네요. 모든 근육들이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자, 상완 삼두근을 다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자,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건이 있죠.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근육을 단면을 잘라 보았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근육은 근막이 둘러싸여져 있다 그랬죠. 이 근막도 역시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근상막이라고 해서 근육 위를 싸고 있는 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는 근주막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주막 또는 근외막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을 다발로 싸고 있는 막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통째로 크게 하나를 싸고 있는 것을 근상막, 그리고 여기 단면을 잘라 보았을 때 자, 이렇게 하나씩 그룹이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그룹을 하나의 좀 조그만 단위의 근육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나씩 묶어 놓은 것을 우리는 근외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근외막을 꺼내 봤을 때 또 조그맣게 또 하나씩 근육 섬유들이 붙어 있죠. 여기 이 하나씩 또 싸고 있는 막을 우리는 근내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상막이 가장 바깥을 싸고, 그리고 자, 여기 이 단위를 일명 근속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근속, 한 그룹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근속 한 그룹을 싸고 있는 것을 근주막 또는 근외막이라고 하고, 그리고 근 속에 있는 또 근섬유를 하나하나 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근내막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총 3개의 층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근섬유를 하나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근섬유를 일명 근세포라고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근세포 하나의 줄기를 이렇게 꺼내 봤을 때 이 근세포는 또
기본적인 단위인 근원 섬유들이 다발로 모여져서 이루어진 다발 섬유가 바로 근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단위가 근원 섬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근원 섬유 다발을 싸고 있는 것이 세포막, 다른 말로 근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보시면 T세관이라는 관이 이렇게 근섬유를 싸고 있고, 근영제 세망이라는 또 망, 이렇게 네트워크 망처럼 생겼죠. 구멍이 송송 나 있는 이런 근영제 세망이라는 구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원섬유 하나를 봤을 때, 자, 이 근원섬유 같은 경우는 아까 잠시만요. 다시 그림을 보면은 근원섬유 이걸 하나를 봤을 때, 자, 이게 하나의 근원섬유라고 본다면, 자, 이 부분에는 자, 이렇게 하나의 근절이라고 합니다. 살코미어라에서 근절이 있는데 이 근절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근절이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 또 다른 근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그 전을 돌아가면, 자, 이렇게 근절이 하나의 마디, 이렇게 줄무늬가 있죠. 이게 또 가다가 또 다른 근절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근절이 이렇게 각각 마주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근원섬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 근절을 다시 확대해서 본다면 바로 이 모습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는 액틴이라는 이름을 볼 수가 있고 마이오신이라는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액틴과 마이오신은 단백질로 구성된 필라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절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기본적인 그림을 보시면 액틴과 마이오신, 자, 액틴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필라멘트가 얇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이오신은 이렇게 빨갛게 굵은 단백질 필라멘트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뭔가 복잡한 것 같죠? 그죠? 자,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액틴과 마이오신을 좀 전에 들었는데요. 자, 이걸 하나를 우리는 근절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죠. 자, 이 근절을 자, 확대경으로 보았을 때, 자, 이렇게 굵은 필라멘트, 이것을 우리는 마이오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주황색 필라멘트, 이것을 우리는 액틴이라고 했습니다. 이 액틴과 마이오신 사이에도 이렇게 중앙 부분을 또 뭐라 하느냐, 그리고 액틴과 마이오신 겹치지 않는 또 이 부분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며, 겹치는 또한 그쵸, 액틴만 있는 이 부분, 이 구역을 또 뭐라고 하는지, 자, 각각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들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아이밴드가 있습니다. 아이밴드는 밝은 띠는 얇은 필라멘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이밴드, 자, 마이오신이 겹치지 않는 이 부분, 딱 액틴만
있는 부분이죠. 자, 순수하게 액틴만 있는 이 부위를 우리는 I밴드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밴드는 반대로 어두운 띠를 얘기한다 했습니다. A밴드는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부분, 굵은 필라멘트, 마이오신 이 부분을 우리는 A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지지 않는 오로지 순수하게 마이오신만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H밴드라고 부릅니다. H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굵은 필라멘트와 가는 필라멘트가 겹쳐진 부분과 H 구역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보면 이런 A밴드라는 것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진 이 부분과 그리고 순수하게 마이오신만 있는 이 H밴드, 이 부분을 우리는 A밴드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근절은 근육이 수축을 할 때 이 근절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자, 이 액틴 부분이 수축이라는 것은 근육이 짧아진다는 거죠. 짧아지기 때문에 이 액틴 부분이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액틴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하지만 액틴이 움직이는데 반해 이 마이오신은, 이 노란색 마이오신은 고정이 돼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오로지 수축할 때 움직이는 구성물은 바로 이 액틴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축 시 길이 변화가 없다. A밴드. 그쵸? 마이오신은 수축 시 길이 변화가 없다. 자, 그리고 H존을 보시면은 자, 아까 설명했듯이 H존은 A밴드의 중앙부죠. 가운데 이 부분을 H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굵은 필라멘트 가운데 쪽에서 가는 필라멘트와 겹치지 않는 부분 맞죠? 그리고 수축 시 H밴드는 좁아진다. 액틴이 가운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가요? 당연히 이 H부분, H존도 좁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M라인을 보겠습니다. 자, M라인. A밴드 가운데, 이 A밴드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그리고 굵은 필라멘트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M라인 때문에 그래서 마이오신은 근육이 수축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Z라인. Z선은 근원 섬유를 나누는 경계선. 이게 하나의 근절이라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근절은 또 다른 근절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절 끝 단위를 우리는 Z디스크라고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아니면 Z라인. 자, 근원 섬유를 나누는 경계. 맞죠? 하나의 근절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리고 수축을 할 때 양쪽 Z선 사이가 가까워진다. 자, 이쪽이 수축을 할 때 또 옆에 쪽이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모아질 때 이 Z선은 다른 근절에 있는 연결된 이 Z선은 또 이쪽으로 서로 모아지는 역할을 하게 돼서 가까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동영상을 한번 살짝 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근원 섬유 마디. 이 마디는 근절, 살코미어 이 그림이 되겠죠.
Z선과 Z선 사이를 근원섬 마디라고 한다. 근원섬유의 수축 기본 단위. 근원섬유의 기본 단위가 근절이 되겠습니다. 수축 시 근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동영상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노란색이 우리가 마요시네라고 배웠죠. 그리고 이 하얀 부분이 빨간색 부분이 액틴입니다. 액틴은 얇은 단백질 필라멘트, 마요신은 굵은 필라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나의 근절, 근원섬유 마디, 근절이 있으면은 이 끝에 경계를 지어주는 것이 Z선이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마요신을 고정시켜주는 M선이 있고, 그리고 액틴과 마요신 중에 겹치지 않는 이 부분을 우리는 H라인이라고 또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그림이 움직이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근육이 수축을 할 때, 자, 마요신은 고정이 되어 있고, 자, 파란색 Z선 라인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틴도 역시 가운데로 모아지죠. 그러면서 H밴드는 좁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절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모습입니다. 모였을 때 모습을 보면은 수축할 때 Z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생리학적인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자, 근육과 연계된 신경계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경계 계통을 같이 보고 대뇌까지 좀 확인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근수축 기전의 원리를 최종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 계통입니다. 신경계 계통은 신경 조직과 뇌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신경계는 중추신경계가 있고 말초신경계라고 있습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우리 몸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죠. 뇌와 척수. 자, 뇌가 있고 그 밑으로 척수가 우리 몸의 가장 한가운데 내려가죠. 그리고 이를 중추신경계라고 본다면 말초신경계는 말단 부분, 중추신경계에서 가지를 쳐서 신경계들이 옆으로 뻗어서 나온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일명 그래서 뇌신경, 뇌에서 나온 신경과 척수에서 나온 신경이 구분이 됩니다. 중추신경계는 일반 센트럴 너브 시스템,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 시스템으로 보면 되고, 말초신경계는 PNS라고 해서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 말단, 말초, 페리페럴 신경 시스템이라고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구조적으로 CNS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 등 쪽 안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PNS, 말초신경계, 뇌와 척수 외에 나머지 신경 전부를 우리는 일컫고 있습니다. 자, 신경세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이제 세포 조직들을 배울 때 신경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여기에서 신경악교라고 우리가 살짝 수업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경악교는
말 그대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NS 중추신경계 안에 위치해 있고 뉴런을 지지하고 보호하며 분리하고 양육한다. 모든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신경악교 같은 경우는 또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별악교 세포와 뇌실막 세포가 있는데, 보통 신경악교 다시 정리를 한다면, 자, 이렇게 가지들이 쭉쭉쭉 나와 있고 여기에 핵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신경세포가 여기 핵입니다. 가지를 쭉쭉 다리에 뿌리처럼 가지들이 이렇게 나 있죠. 이걸 하나의 신경세포로 본다면은 접착제 역할을 한다 했죠. 자, 이 신경과 신경을 연결하는 악교 역할을 하는 게 신경악교입니다. 이것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붙어 있기도 하지만 또 달리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에 또 이 뉴런과 좀 멀리 있네요. 이렇게 붙어 있는 역할을 하는 세포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별악교세포, 자, 혈관 쪽을 중심으로 뉴런과 붙어 있는 것을 별악교세포, 다른 말로 성상교세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별악교세포는 구조적으로 뉴런을 지지하고 뇌의 모든 표면을 덮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별악교세포는 이 혈관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물질들도 있어요. 이런 좋지 않은 물질이 이제 여기 뉴런으로 가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뇌실막 세포는 상위세포라고도 하고 뇌의 안쪽, 자, 별악교 세포는 뇌의 모든 표면을 덮고 있다고 했는 반면에 뇌실막 세포는 뇌의 안쪽 공간에 늘어져 있고 뇌 척수액을 형성을 돕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이고 구조적인 단위인 뉴런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런은 정기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부위는 세 부위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보시면 자, 여기 가지처럼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위, 가지돌기를 하고 일명 수상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를 전달받는 곳인데요. 자, 다른 뉴런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렇게 밑에 뿌리가 이렇게 나져 있고 다른 뉴런에서 나온, 자, 이 말단 부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다른 뉴런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다른 뉴런에 있는 가지돌기, 이 곳에서 바로 앞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보 전달을 받는 가지돌기가 있고, 두 번째로 세포체가 있습니다. 세포체는 핵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가지돌기 바로 아래로 내려온 이 부분을 우리는 세포체라고 합니다.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돌기에서 전달을 받고 이 신경 물질은 세포체로 넘어오게 되죠. 세포체로 넘어오게 되고, 자,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바로 축삭이라고 합니다. 자, 길이가 길고 세포체로부터 정보를 전달, 끝에는 축삭 종말을 형성한다. 자, 축삭 종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세포체에서 자,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쭉 가게 되죠. 가게 되면서 이 부분을 축삭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고, 이 부분에서 방출이 된 신경 전달 물질은 또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에 전달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좀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다르게 중요한 것은 이 축삭에는, 자,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마리집이 있습니다. 마리집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비엔나 소세지 있죠? 자, 이렇게 띄엄띄엄 하나 있고, 여기에는 없고, 또 하나의 마리집이 연결이 되어 있고, 보시면 이 부분은 없고, 있고, 마리집이 없고, 이렇게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마리집이 없는 이 끊어진 이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랑비의 결절이 있는 이 부분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점프하듯이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쭉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쭉 나가죠. 점프 쭉쭉 점프하면서 쭉 나가다가 축삭 종말에서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자, 옆에 이렇게 축삭 종말이 있고 다른 수상돌기, 가지돌기에 이렇게 연접이 돼서 신경 전달 물질이 또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시냅스입니다. 자, 시냅스라는 것은 이렇게 축삭 종말에서 다음에 가지돌기로 연접이 된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 연접이 된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띄어진 것을 시냅스 틈이라고 합니다. 이곳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되면서 다음 뉴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냅스를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축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흥분의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자, 이 요인이 바로 마리집이죠. 마리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흥분 전달 속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축삭의 지름을 보시면 지름이 클수록 이온의 이동에 대한 저항이 감소하여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르다. 자, 이렇게 길게 뻗어 나온 이 지름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폭을 얘기하는 거죠. 지름이 클수록 이거보다 이렇게 좁은 축삭보다는 이렇게 넓은 축삭이 지름이 클수록 이온에 대한 저항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흥분 전돌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민마리집 신경은 뉴런의 축삭 돌기 모든 부위에서 탈분극이 일어나야 하지만, 자, 탈분극은 조금 이따 다시 배우겠습니다. 탈분극이 일어나야 하지만 마리집 신경은 랑비의 결절, 자, 랑비의 결절, 그죠? 이 부분이죠. 이렇게 끊어진 이 부분, 랑비의 결절에서만 이렇게 흥분 전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프를 하듯이 퐁당퐁당 가는 탓에 흥분 전도 속도가 훨씬 더 마리집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속도는 축삭의 지름과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뉴런을 보면 뉴런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뉴런이 있습니다. 종류의 뉴런이 있는데 감각적인 뉴런이 있고 운동적 뉴런이 있고 그리고 중간 연합 뉴런이 있습니다. 자, 감각 뉴런은 다시 말하면 구심성 뉴런이라는 같은 뜻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운동 뉴런은 원심성 뉴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S, 센서리, 감각 뉴런. 자, afferent, 구심성 뉴런. 이것이 같은 뉴런이고 운동, 모토 뉴런과 원심성, 에퍼런트 뉴런과 뉴런이 같은 뉴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거는 중간 연합 뉴런이 있습니다. CNS에서만 분포를 하고 감각, 운동 뉴런 사이에 연결을 형성한다. 생각, 학습, 기억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CNS에서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경계 기능, 감각, 운동, 통합. 통합은 아까 연합 뉴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통합 기능을 보면은 자, 뜨거운 냄비가 있어요. 이 냄비를 살짝 건드리게 되면 뜨겁다는 게 우리 몸에서 느끼게 되죠. 자, 이 건드렸을 때 이 뜨거운 느낌을 감각을 받는 신경을 감각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뜨겁다. 감각신경을 통해서 그 느낌을 전달받고 이제 CNS, 척수가 CNS였죠. CNS를 통해서 자, 이 부분에 있는 뉴런을 우리는 연합 뉴런, 통합 기능을 하는 뉴런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 뜨거워 했을 때 자, 연합 뉴런에서 아, 손을 빨리 빼야겠다. 덜 다치기 위해서 손을 빨리 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 연합 뉴런입니다. 그러면서 운동신경, 운동 뉴런을 통해서 접촉해 있는 손을 떼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를 들어 뜨거운 냄비가 아니라 뭐 스폰지 같이 폭신한 물체가 있다 하면은 손으로 만졌을 때 폭신하다 감각신경을 통해서 그 느낌을 전달을 받게 되고 통합신경, 연합 뉴런을 통해서 이 스폰지로 손을 씻어야겠다. 비누를 묻혀 손을 씻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운동신경, 운동 뉴런을 통해서 진짜 스펀지로 손을 씻게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계는 총 3가지의 기능을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뉴런의 신경 전달입니다. 우리가 앞에 수업에 들었다시피 자, 뉴런은 다른 뉴런에서 그 뒤에 있는 뉴런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을 받는다고 했죠. 이 가지돌기에서 전달받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또다시 세포체를 통해 축삭을 통해서 그리고 축삭 종말을 통해서 자, 다음에 있는 또 다른 뉴런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신경 정보 전달을 우리는 3가지의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휴지 전이, 활동 전이, 흥분의 전도로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달 경로에 앞서서 휴지전이라는 용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휴지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포 외부와 세포 내부는 음이온 전이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부는 보통적으로 마이너스 이온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전하를 사용을 하고 세포 외부 같은 경우는 양전하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막전이라는 용어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전이라는 것은 뉴런의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세포 안팎에 형성되는 전이차를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음전하를 많이 띈 반면 세포 외부는 양전하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 세포의 전이차를 우리는 막전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자, 휴지전이라는 것은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의 뉴런에서,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자, 뉴런에서 세포막 안과 밖에 나타나는 전이 차이로 약 마이너스 70 전이 차이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붕국은 휴지 전이가 나타날 때 뉴런의 세포막 안쪽은 음전하를 띠고 바깥쪽은 양전하를 띠므로써 이온의 농도차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투과성 차이라고 보는데 바깥쪽은 나트륨 이온이 많고 안쪽은 칼륨 이온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지 전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붕극 상태일 때, 다시 말하면 이온차가 있을 때,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인 상태일 때, 나트륨은 뉴런 외부의 농도가 더 높지만 뉴런 내부로 거의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면에 칼륨 이온은 뉴런 내부의 농도가 더 높으며 쉽게 뉴런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안쪽의 칼륨 이온이 상대적으로 바깥쪽, 세포 바깥쪽보다 농도가 높죠. 그러면 확산에 의해서 세포 외부로 방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포막이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 즉 확산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세포 분자 자체가 칼륨보다 더 크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없고, 들어온다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용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펌프는 능동수송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에너지가 필요한 펌프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자, 다음으로 활동전이입니다. 활동전이라는 것은 나트륨의 유입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유입에 의해 나타나는 막전이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활동전이는 탈분극 그리고 재분극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탈분극이라는 것은 뉴런이 어느 정도 신경 전달 물질이 어느 정도 이상의 양을 먹게 되면은 이제 세포 외부와 세포 내부에 전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죠. 전이 차가 바뀌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뉴런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게 되면은 세포 안쪽이 플러스 전하가 되고 바깥쪽에 플러스 전하가 있던 게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쪽이 플러스 전하, 그리고 안쪽에 있던 마이너스 전하가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바깥쪽이 음전하가 되는 현상을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면서 나트륨이 급속히 세포 안쪽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 결과 세포막 안팎의 전이가 역전돼서 세포막 안쪽이 양전하, 바깥쪽이 음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를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탈분극은 바깥쪽에 있던 나트륨 전하가 안쪽에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트륨 이온이 급속히 상당히 많은 양의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위에 있는 나트륨 펌프 부위 주변에 있는 세포 안쪽은 플러스 전하로 바뀌게 되고 오히려 그 위쪽은 세포 바깥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역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휴지 전이는 말 그대로 세포 이 부분을 안쪽이라 보고 이 부분을 바깥쪽이라 본다면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로 되어 있는 휴지 전이가 신경 전달 물질을 받으면서 이제 뉴런의 자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 안쪽은 플러스로 바뀌고 바깥쪽은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현상을 탈분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막전이 자체는 전이차가 마이너스 70 정도 됐었죠. 거기서 쭉
신경 흥분 전달 물질을 받게 되면은 전이차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현상, 세포 내부가 양전하를 띠죠. 플러스로 쭉 뻗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신경 전달 물질이 지나가게 되면 그 지나간 그 자리는 다시 예전의 전이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안쪽은 마이너스로 바뀌고 바깥쪽은 다시 플러스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탈분극에서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재분극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탈분극이 진행되었던 부분의 나트륨 통로는 닫히게 되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되면서 다시 세포막 안쪽은 음전하, 바깥쪽은 양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를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자, 나트륨이 급속도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면은 안쪽이 플러스 있던 자리는 다시 바깥쪽으로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세포 안쪽은 다시 마이너스 음전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을 3개를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바깥쪽에 있던 칼륨을 2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또한 칼륨 자체는 확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죠. 칼륨 펌프가. 그러면서 확산을 통해서 세포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칼륨 이온은 세포 안쪽이 많게 되고 세포 바깥쪽은 칼륨이 적게 되죠. 세포 바깥쪽은 나트륨 3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바깥쪽은 오히려 플러스 전위를 띠게 되기 시작하고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전위를 띠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재분극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재분극 후에 세포막의 투과성이 원래대로 회복되고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으로 인해 이온이 재배치되어 원래의 휴지 전위로 돌아온다. 분극은 나트륨의 유입으로 일어나고 재분극은 칼륨의 유출로 일어난다. 자, 어떻게 보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모두 같이 이동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분극, 안쪽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은 나트륨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탈분극, 분극은 나트륨의 유입으로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재분극 같은 경우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이 3개가 세포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칼륨 펌프 2개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칼륨 이온이 확산에 의해서 세포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분극은 상대적으로 칼륨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잠깐 지울게요. 자, 처음에 탈분극으로 인해서 세포 내부가 플러스 전위로 쭉 뛰게 되죠. 그렇게 되다 어느 이상이 되면 다시 신경 전달 물질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있던 자리는 다시 재분극 현상이 일어나면서 칼륨이 쭉 들어오면서 다시 쭉 마이너스 전하를 쭉 띄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이너스 70까지 쭉 내려가는 현상이 되는데 이를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70보다 조금 더 내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다시 마이너스 70이라는 안정된 전이차를 갖게 됩니다. 이를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뉴런에서의 흥분 정도. 자, 신경 전달 물질이
자, 신경 전달 물질이 자,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갈 때, 자, 바로 이 부분, 이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을 지나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원래 기존대로라면 우리가 휴지전이일 때는 어땠나요? 세포 내부가 마이너스를 띠고 세포 외부는 플러스를 띱니다. 세포 내부는 칼륨 이온이 많고 세포 외부는 나트륨 이온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세포 외부는 플러스, 세포 내부는 마이너스를 띱니다. 그런데 신경 전달 물질이 지나가게 될 때, 지나가게 되면은 탈분극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활동 전이, 즉 탈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은 세포 내부로 상당히 유입이 되게 되고 칼륨 펌프는 세포 외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포 내부는 플러스 전하, 나트륨이 많아진 상태가 되고 칼륨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지나는 이 부위만 탈분극 현상이 일어나지만 앞으로 지나가게 될 앞쪽에 이 부분은 아직 자극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휴지 전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한 단계 더 옆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앞에 그 전에 있던 부위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은 3개가 빠져나가고 칼륨은 2개가 들어옵니다. 또한 칼륨은 확산에 의해서 세포 외부에서 세포 내부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칼륨 이온이 상대적으로 세포 내부에서 농도가 커지게 되고 세포 외부는 나트륨 이온이 농도가 커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다시 자, 아까 그래프상으로 봤듯이 쭉 탈분극이었을 때 지금 이 상태는 다시 재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칼륨 펌프가 세포 내부로 들어오게 될 때 또 갑작스럽게 많은 양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과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칼륨이 어느 정도 이온 농도의 차이를 유지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70이라는 전이차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단계는 어때요? 또 활동전이 탈분극 상태가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뉴런의 활동 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는 근육과 뉴런을 접목해서 드디어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근육을 하나하나 단위를 배웠고, 자, 근원 섬유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라고 했죠. 또한 이 신경, 축삭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지나가게 되고 축삭 종말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음 뉴런으로 이동이 되기도 하고 뉴런이 근육과 이렇게 연접이 되어 있으면 근육세포로 신경 전달 물질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이 신경과 다른 세포로 연결된 연접부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했습니다. 이 시냅스는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냅스 간극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냅스, 뉴런과 근육세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는 일명 아세틸콜린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자, 이 아세틸콜린을 이렇게 씁니다. ACH. 이 아세틸콜린은 축삭 종말 말단 부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뉴런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이 축삭 종말에 있던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 세포로 방출이 돼서 뉴런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세틸콜린은 자, 이 세포막에 있는 이게 하나의 수용체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수용체인데 이게 원래는 기존에는 닫혀 있다가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흥분 전달 물질로 인해서 이 수용체, 일명 리셉터라고 하는데 이 리셉터가 열리게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부분이 우리가 배운 축삭 종말입니다. 말단 부분입니다. 자, 이 말단 부분에서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른 세포로 방출이 되게 되죠. 이때는 다른 뉴런이 아니라 근육 세포로 방출이 되었네요. 자, 보시면 아세틸콜린이 방출이 되면서 자, 근육 세포 내에 있는 세포질 내에 있는 이 리셉터 수용체가 아세틸콜린 덕분에 이렇게 오픈이 되게 됩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닫혀 있는 모습인데 흥분 전달 물질이 닿게 됨으로써 이렇게 열리게 되죠. 이 열리게 되면은 세포질 외부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이제 세포 내부로 급속하게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내부에 있던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탈부극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T세관, 근육세포 질내에는 이런 T세관이라는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쭉쭉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한 이 부분들은 모두 탈분극, 활동 전이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죠. 쭉 이동이 되다가 T소관과 같이 근세포막을 싸고 있는 근형질세망이라는 망처럼 생긴 구성 물질이 있는데 이 부분의 이 수용체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다다르게 되면은 이 수용체가 열리면서 근형질 세망에 있는 칼슘 이온이 세포질 내로 나오게 됩니다. 자, 나오게 되다 보면 이 칼슘의 역할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보시면 근원섬유, 근절, 이 근세포 이게 하나가 근절이라는 근원섬유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근세포, 이 근절은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굵은 필라멘트가 있고 가는 필라멘트가 있는 것을 배웠죠. 이것처럼 굵은 필라멘트 마이오신과 가는 필라멘트 액틴이 근절에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칼슘이 유리가 되게 되면 방출이 되게 되면 이 근절을 형성하고 있는 마이오신과 액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 마이오신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마이오신은 이렇게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틴 부분은 이런 파란색, 단순하게 그냥 이게 구슬처럼 생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액틴을 싸고 있는 가는 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트로포마이오신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근절을 구성하고 있는 이 마이오신과 이 액틴, 이것을 통해 우리가 근육이 수축을 한다고 배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보시면 근형질 세망에서 나온 이 칼슘이 세포질 내로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은 근절을 형성하고 있는 이 필라멘트에 이제 이 칼슘이 달라붙게 되는데요. 보시면
칼슘이 달라붙는 위치는 이 액틴에 트로포닌이라는 또 구성물질이 있습니다. 이 트로포닌이라는 액틴에 붙어 있는 이 구성물질에 칼슘이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트로포닌은 이 가는 줄기가 있다 그랬죠? 트로포마이오신, 그죠? 이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거는 자, 액틴과 마이오신이 붙을 수 있는 이런 결합 부위가 있는데 이 결합 부위를 이 트로포마이오신이 덮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자,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 트로포닌이 칼슘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모양이 변형이 옵니다. 트로포닌 자체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 가는 줄기를 트로포닌이 밀어버리게 돼요. 모양이 변형이 되면서 변형된 모양 때문에 이 트로포마이오신은 위치가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변형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마이오신을 결합시킬 수 있는 이 부위가 트로포마이오신 때문에 덮여 있다가 오픈이 되게 되는 거죠. 트로포닌에 의해서. 그쵸? 다시. 자, 액틴이라는 것은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줄기에 의해서 감싸져 있습니다. 또 추가한다면 액틴은 트로포닌이라는 구성물질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포마이오신은 마이오신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를 덮고 있어요. 안 보이게. 그런데 칼슘이 유리가 되면 칼슘이 나오게 돼서 트로포닌에 붙어버리게 되면은 이것과 트로포닌과 칼슘이 자, 붙어버리게 되면은 트로포닌 모양이 변형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변형된 트로포닌 때문에 이 트로포마이오신은 위치가 바뀌어 버립니다.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위치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트로포마이오신이 덮고 있던 이 결합 부위가 오픈이 되게 되는 결합 부위가 보이게 되죠. 덮고 있던 결합 부위를 열어줌으로써 이 결합 부위에 마이오신 머리가 부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착한다는 것은 교차를 형성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의 마이오신 결합 부위에 부착을 하고 약간 다리 역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교차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교차를 시켜서 마이오신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액틴만 마이오신 머리를 이용해서 액틴을 안쪽으로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자, 칼슘은 그렇게 해서 결합되어 있다가 붙어 있다가 트로포닌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제 위치 근형질 세망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은 다시 수축되어 있던 게 다시 이완이 되었다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근수축 기전이라고 부릅니다.